메타버스 안에서 디파이는 굉장히 중추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거다. 또 재밌는 게 이제 뭐 합성 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어떤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머니 레고라고도 하는데요.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서로 이제 합성되면서 새로운 막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무서워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보면은 네.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 회사 헬시드의 김성호 파트너님을 모셔서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디파이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성호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짤막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시드 공동 창업자이자 파트너로 있는 김성호라고 하고요.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국경이 없으니까 뭐 아시아에 뭐 주로 싱가포르나 미국에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제 탐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잡은 게 디파이인데요. 디파이가 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금융이다라는 거는 들리는데, 네, 정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만들어준 어떤 상품들을 혹은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사고, 그러면 그 은행이 대신 그 돈을 굴려주고 수익을 그 회사와 저희가 나눠 갖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전제는 일단 은행이 저한테 계좌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돈을 그 은행에 예치를 해놔야 그 상품에 노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큰 장점은 이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췄다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인도네시아나 이제 필리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뱅크 피플이라고 하는데, 언뱅크 피플은 뱅킹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뭐 내가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혹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사람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 계좌조차가 없어서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그 삼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받아서 택배나 뭐 퀵 서비스 하듯이 돈을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제가 들은 수치는 거의 뭐 30%까지도 돈을 잃을 수가 있다. 일단 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뭐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중간에 없어지고 연락이 안 닿으면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번 돈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지갑은 나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전한 지갑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그 금융 서비스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효용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커스터디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커스터디는 어떤 주체가 돈을 이제 예치를 하고 그 서비스를 돌리는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그 뱅크 어카운트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돈을 넣어야지만 금융상품에 노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갑에 있는 상태로 뭐 클릭 하나면 바로바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간편하고요. 금융 서비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은행 서비스 혹은 핀테크 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그 은행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코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코드인지 문제가 없는 건지 해킹이 안 당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유저 입장에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모든 코드가 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투명하게 이게 검증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험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빠르게 문제가 발견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빨리 안전하게 이 코딩을 수정할 수 있게 이제 이 피드백 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뭐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씩 개선이 돼 가면서 굉장히 큰 돈까지 여기에 담을 수 있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 디파이가 굉장히 큰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파이가 이제 기존의 금융이랑 다른 점이 일단 첫 번째, 지금은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계좌를 만들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디파이는 블록체인은 그런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계좌 하나만, 지갑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여러 서비스를 연동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가능하고요. 제 지갑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네. 통제 하에 있는 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드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투명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혁신을 안겨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웹3랑 메타버스에서 이런 디파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 블록체인 세상은 국경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블록체인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해에서 갑자기 신대륙이 떠오르는 듯한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경제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뭐 웹3도 사실 국경 없는 어떤 세상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든 금융 서비스는 한 나라에서 거래소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송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그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한 번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메타버스도 생각해 보면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뭐 로블록스도 뭐 특정 나라에 지금은 서버에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메타버스는 진짜 그냥 어떤 나라의 개념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 같은 걸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여야 될까를 네. 고민해 봤을 때 디파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국경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메타버스도 아무나 접속할 수 있고 네. 되게 이제 어린 친구들이 금융 계좌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거의 1억 명에서 2억 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 서비스가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뭐 물론 지금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가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는 완전 다른 이제 경제 체계가 그 안에서 구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아이템들은 대부분 NFT로 발행이 됩니다. 그 말은 그 게임 세상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네. 유동성이라든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조금 더 디파이 세상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세상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데도 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이용해서 뭐 담보대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디파이 프로토콜이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디파이는 굉장히 중추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거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아직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디파이의 뭐 대표적인 사례나 서비스 유형이라던가 어떻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실 디파이는 전통 금융권에서 있었던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거래소 개념이 들어왔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더북, 거래 비드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랑 굉장히 유사한 그 거래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 1초에 한 15개 정도의 트랜잭션밖에 소화를 못하고 오더북을 운영을 하려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더리움 생태계 그리고 스펙으로는 오더북 베이스의 그런 거래소는 운영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중간에 섰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가장 혁신적인 디파이는
AMM이라고 하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특정 공식에 의해서 네. 반대 매매, 그러니까 거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반대 매매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네. 유니스왑에서는 A와 B라는 코인을 네.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제 네, A를 네. B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A에서 만약에 B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때 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그게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X 곱하기 Y는 상수 K라고 해서 네. 그 X 개수, 예를 들면 이더리움 100개가 네.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 100개와 100만 원을 동시에 예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100 곱하기 100만은 이제 1억이 되겠죠. 네. 그래서 1억이라는 상수를 두고 X 곱하기 Y가 K가 되도록 네. 계속 이 풀의 숫자는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 이더리움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공식이 바뀌잖아요. 네, 이 숫자가 맞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면 99개의 이더리움과 나머지의 금액이 네. 그 상수 K 1억을 유지하게끔 계속 그 숫자 물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곡선을 통해서 네. 이제 계속 그 가격이 그 조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사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달러 숫자가 네. 그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많이 팔면 팔수록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X 곱하기 Y가 계속 유지되도록 계속 거래가 되는 일정하게 겁니다.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군요. 그러면 또 다른 디파이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좀 렌딩 프로토콜이라고 네. 이제 대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은행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예대 마진을 가져가는 모델을 네. 이제 지금 은행의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렌딩 프로토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서 대출 이자를 받고 네. 그 반대로 이 돈을 빌려가게끔 돈을 이제 예치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나눠줌으로써 네. 중간에서 이제 그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렌딩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은행과는 다르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도 네. 사실은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네. 세계에서는 네. 네. 이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은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든지 네. 맞아요. 혹은 이제 이거를 추징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데 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익명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이제 지갑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가능하지 않아서 네. 보통 담보대출만 허용을 합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뭘 담보로 맡기게 되나요? 수많은 자산들이 담보가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출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수많은 이제 토큰들, 그 가치를 가진 토큰들이 네. 담보로서 이용되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위에 있는 BAT라는 토큰을 뭐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만 원 어치의 BAT를 예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적은 뭐 보통 한 LTV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한 뭐 3분의 2 수준 네. 가치를 저희가 돈을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예치하고 뭐 예를 들면 60만 원어치의 네. USDT나 네. USDC 같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바꿔서 돈을 가져가면 제가 그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제가 돈을 빌려서 네. 제가 필요한데 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돈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다시 투자를 해서 네. 1.5배, 뭐 2배 이렇게 더 이제 제가 포지션을 노출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에서는 뭐 대부분이 이제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거를 레버리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렌딩 프로토콜이 많이 이용됐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인을 100만 원 정도를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3분의 2 정도를 뭐 테더로 이제 빌린 상태에서 이 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빌린 돈보다 더 담보로 맡긴 네.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네.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이 담보물을 팔아서 네.
네, 이 포지션을 아예 청산하게 됩니다. 아. 마치 이제 이거는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이제 비슷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부동산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네. 내가 빌린 돈보다 네. 이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아, 넘겨서 네. 예, 이 대출금을 그냥 갚아버립니다. 네. 암호화폐 디파이에서도 네.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 그래서 뭐 이거를 얼마에 사가세요라고 그 경매에 붙이면요. 네.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 트레이더들이 네. 이게 이제 시장가보다 낮으니까 빨리 사가서 이제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네. 중간에서 차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이제 대출 포지션이 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만 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전문화된 그런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디파이를 굴리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자 역할들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 대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가치가 막 빠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급락하잖아요. 청산이 네. 빨리 돼야지 이 프로토콜도 손실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그러면 그거를 빨리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또 이거는 오픈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특정 기관들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개인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회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네. 경매가 올라온 걸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이제 사서 이제 시장에다 파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초보 투자자라던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아직은 좀 접근하기는 어렵겠네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전 세계에서 다 몰리니까 더 치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중간에서 은행이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것 그쵸. 때문에 담보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제가 이제 대출금 나간 거보다 이게 담보물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 30%까지 떨어지면은 네네. 사실상 이제 이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건데, 그처럼 디파이도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네. 이제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금 설계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지금의 중앙화된 그런 금융 시스템보다는 디파이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화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디파이에서는 그런 효율성 덕분에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던가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좀 그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를 아직은, 들면은 이더리움이 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나 경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굉장히 비싸지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 중간에서 가스피라는 걸 이용해야지 제가 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스피 자체가 가격이 높아지면서 좀 느려지거나 비싸지는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런칭된 이후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또 재밌는 게 이제 뭐 합성 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합성 자산은 이제 어떤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합성 자산의 기법을 씁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추종하기 위해서 토큰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100만 원어치의 금을 추종하는 코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이제 해당하는 코인을 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의 이제 그 금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이 금 토큰이 30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이 가격을 추종하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아예 이게 이제 청산이 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왜 만드냐? 이 시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이자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가려고 이런 합성 자산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테라라는 데서 미러라는 프로토콜에서 네.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그런 코인을 만든 적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아니면은 뭐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 지수 이런 네. 것들을 추종하는 네. 그런 코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ETF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실제 자산을 넣어놓고 네. 그거를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네. 제가 실제 자산에 노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ETF나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성 자산 같은 경우는 지지해주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가격만 추종해주는 자산이라서 네. 훨씬 더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의 인식으로는 효율적이긴 하더라도 뭔가 그거를 담보해주는 그런 기반이 되는 자산이 실제로 없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실제 자산을 예치해 놓지는 않지만 네. 그 대신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 토큰이나 자산을 네. 담보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담보물이 네. 실제 네. 가치보다 낮아지면 이게 청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금의 가치가 막 오르다가 담보물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네. 지지해주지 못한다. 네. 그러면 이게 청산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의 가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합성자산이라든지 네. 뭐 파생상품 이런 면에서도 지금 수많은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니레고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서로 이제 합성되면서 또 새로운 막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찾아내 가고 있는 과정인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에서 만들어 놨던 그런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면서 네. 빠른 그런 금융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머니레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지금 현재의 금융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디파이에 있나요? 제가 뭐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진짜 하루에도 뭐 몇십 개씩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도 뭐 네. 계속 나타나고 약점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디파이의 200조에서 300조 사이에 네. 자산이 지금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네. 여기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절대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이걸 만든 가장 큰 특징이 머니레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거와 연동된 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대출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돈을 빌려서 담보대출로 빌려서 이제 더 큰 포지션에 노출하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대출 서비스에 이미 큰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네. 디파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상품에 노출할 수 있는 뭐 파생 상품 기능을 얹어서 네. 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네. 좀 뭐 예전에 못 봤던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한은행이 만든 상품에다가 만약에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활용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싶으면 둘이 뭐 협약을 하던가 뭐 데이터를 공유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제 디파이에서는 신한은행이 만든 상품에다가 뭐 다른 그런 거 없이 하나은행이 여기 위에다가 또 새로운 상품을 쌓을 수 있고 또 다른 은행이 새로운 상품을 쌓을 수 있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스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이제 송금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 그 은행마다 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다 API를 모아가지고 송금 기능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그거를 안 열어줘서 지방에 있는 은행부터 그걸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저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메이저 은행들도 다 연결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토스가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굉장히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어떤 서비스의 기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서비스의 어떤 개발자나 운영자한테 이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블록체인에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다 공개가 네. 되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도 다른 디파이로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 그냥 한 번의 클릭으로 굉장히 쉽게 자산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간의 경쟁들도 굉장히 치열하고 네. 서로의 어떤 서비스의 장점들을 또 담습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 예치 자금들을 뺏어오는 그러니까 되게 네. 재미난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서는 절대 못 봤었던 네. 그런 행동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네. 하고 유저를 더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디파이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거의 주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토큰들을 네. 네. 막 뿌려주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에서 보면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네,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자율도 있지만 거기에 얹어서 토큰이라는 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었던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네.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원래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네.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도 네. 지금 중앙화된 은행이라든지 거래소에서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겨줄 수도 있고요. 그 높은 이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 관련해서 배워왔던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높다라고 배워왔는데 블록체인 디파이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네, 그렇죠. 수익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되게 무서워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보면은 네.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이 다 좋고 뭐 다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효용성을 제대로 제공해주고 팀도 안정적이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서 네. 더 이상 이건 망하기 쉽지 않겠다. 아, 너무 라는 커지면 네.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가격이 어떤 토큰의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AMM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니스왑, 네. 스시스왑 그리고 컬브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AMM이 되게 지금 안전하게 네.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컬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CBR이라고 하는 토큰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CBR이라는 토큰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